자, 지난 시간에 온라인으로, 그죠? 기업의 목적을 다 진도를 못 나갔죠. 통제 부분을, 네. 네, 통제 부분을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네, 통제 맞네요. 자, 우리 경영을 할 때, 그죠? 조직, 지휘, 조정, 이제 통제가 있죠. 자, 통제는 이제 한마디로 어떤 처음에 세웠던 그 목적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하면 뭐 사전 통제, 중간에 프로세스 상의 과정 소개하면 동시 통제, 끝나고 하면 사후 통제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뭐 이게 돼 있는 건 없고요. 뭐 상황에 따라 먼저 할 수도 있고 중간에 할 수도 있고 또 끝나고도 할 수도 있고 뭐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통제의 절차 이게 나오는데요. 원래 세웠던 목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준하고 딱 봤을 때 실제 성과하고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조정을 해서 그죠? 성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뭐 하루 일과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일과를 계획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내가 뭐 처음에 세웠던 스케줄대로 안 됐을 때도 통제가 되어서 다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좋은 방향으로 실제 내가 원하는 성과까지 달성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정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그 목표를 안 세우면 이제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이제 측정이 불가능한데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은 측정이 불가능한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면 제일 좋겠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묻는다면 숫자로 그렇죠? 숫자로 설정된 목표면 훨씬 더 측정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기업의 목적의 변화인데요.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은 이윤 창출이겠습니다만은 이제 시대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CEO 마인드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목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 활동을 합리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설명을 했지만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지금의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업에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기업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현대 같은 경우도 다를 거고 자동차 뭐 석유 회사 또 지금까지 이제 석유값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 그죠? 네, 또 그 상황에 따라 뭐 삼성에 대한 뭐 현대중공업에 대한 그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활동을 벌이는데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부각되는 사례가 많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각종 공해나 오염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이걸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임금 인상을 위해서 데모를 한다 하면 그냥 임금 인상을 위해서 데모하는데 왜 사회적 각 단체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왜 귀속 노조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또 많은 또 근로자들은 또 불만을 표합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사회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전 같았으면 그냥 뿌리치고 그냥 계속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럴 수가 없을까요? 정당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그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SNS가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이렇게 다 반영되는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원을 처리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냥 업무만 잘 보면 되는데 그런 각종 민원들이 사실은 개별적으로 보면 한두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홈페이지나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사회 전체적인 이미지가 많이 이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전에는 그냥 쉽게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는 기업 내부 중심, 그러니까 종업원들 복지 신경 쓰면 끝이었어요. 근데 내부와 외부 활동을 동시에 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조직의 자산 가치만 늘리면 되고, 공장 부지 확장하고 이러면 다 됐지만, 또 그 부지가 또 어느 위치에서 그죠? 공해를 일으킨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조직의 이윤 추구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당한가? 지금 국무총리로 지명된 사람이 뭐가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나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예전에 우리 외환은행이 있었어요. 외환은행.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외환은행이 론스타라는 이 회사에 의해서 이게 매각됐는데 사실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국내 은행을 이렇게 매각을 하고 하는 게 그게 법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법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은행을 이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규율과 규칙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높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은행을 이렇게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또 치고 빠져나갔어요. 팔고.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볼 때 이게 그때 받은 그 공인요금 뭐랍니까? 소개비라 해야 되나? 중개했는 그 비용이 18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18억 맞죠? 네, 그렇게 나올 때 그게 사회적으로 정당한가?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로서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사회는 더 힘이 파워가 세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회를 놓고 볼 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계속 더 세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일적 목적이 이윤 추구를 하면 그 외에 다양한 측면을 다 고려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 목적이 충족 경영이 아니라 결국은 고객 만족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제가 수업할 때 고객 만족은 뭐다 라고 엄청 강조를 했는데 고객 만족이 뭐예요? 고객 만족은 뭐다 이렇게 엄청 강조를 했는데 두 번, 세 번 했죠? 강의를 제대로 들었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고객 만족은 뭐다?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뭐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고객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가치와 그 서비스와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 가치가 일치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객의 기대 가치와 그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가치가 쌤쌤이 되는 그 단계가 고객 만족이라는 거예요. 고객 만족. 고객이 기대한 것보다 서비스를 사용하고 제품을 써보니까 사용 가치가 훨씬 크다. 고객 감동이 더 넘어서 고객, 그죠? 절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품을 구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라? 소비자한테 물어라. 라고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고객이 이제 왕이 된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갑질을 하는 상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이제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업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소비자의 파워가 훨씬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업이 이제 원래 단일적 목적이 이익이니까 이 목적론을 주장한 사람이 이제 프리드만인데, 자, 프리드만은 말 그대로 시장의 메커니즘에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개인의 이익이 곧 사회적 전체 이익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게 곧 세금을 많이 내는 거니까 그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달리 표현을 하면 맞는 말은 맞습니다. 그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건 맞는데 그 하나만 놓고 보면 단일적으로 보면 또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을 못 쓰게 되겠죠. 자, 이런 프리드만의 이익 목적론에 같이 동참한 인물들입니다. 아담 스미스라든지 리카도 이런 고전 경제학자들은 학파들은 수익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많아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수익 창출의 어떤 그 정당성이 사회적인 요구 조건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오염을 시키고 또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이거는 그 이익 창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뭐냐? 사회 변화에 순응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이해관계자나 이렇게 소비자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못 맞추죠. 그렇죠? 네, 단순히 이익과 수익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영자를 합리적인 행동의 경제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소비자한테 그죠? 돈을 잘 호주머니 사장을 잘 지갑을 열게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면 경영자의 가치관 차이로 반드시 합리적인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중에도 임기가 그죠? 짧으면 장기로 해서 R&D 분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성과를 보고 그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금 당장 성과를 더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이 R&D 분야에 투자를 또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경영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단순히 그 순간에 돈을 많이 버는 어떤 마인드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인 기업이 돼야 되는 거고 잘 굴러가야 되는데 내가 임기 동안만 잘하고 내가 성과가 많이 난 것처럼만 만들려면 회계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기업의 이익은 진정한 가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랬는데
자, 그래서 기업의 이윤 목적론에 뭐라 했습니까? 적정 이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적정 이윤. 그렇죠? 많이 벌지 말고 기업인 적정 이윤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한 사람이 디인입니다.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이익을 공유하고 적정 이윤만 벌면 된다. 너무 많이 버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만족 이윤이다. 사이먼이 말인데요. 기업의 이익을 기업이 생존하는 생존하는 어떤 차원에서 만족하면 되지. 만족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용어만 좀 틀리게 했지만 기업이 최소한의 가치만 추구하고 그 이윤 나머지 부분은 그 공을 세웠던 고객 뭡니까? 종업원이나 구성원들 또 관리했던 이해관계자들한테 다 배분해서 나눠야 된다. 투자자들한테 동등하게 나눠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피트 드러커는 뭐라고 했냐면 기업의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이윤만, 최소한 이렇게 했으니까 필요 최저 이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물에 따라 좀 그죠? 알아둬야 되겠죠? 만족 이윤을 주장한 사람은 사이먼, 적정 이윤은 디인, 필요 최저 이윤은 피트 드러커. 이렇게 인물 정도는 좀 알아두면 용어하고 맞춰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 수준을 주장한 학파들 그 용어와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험 나오면 못 맞추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존속적 목적 라는 말을 했는데 기업이 계속 기업이 되려면 존속할 정도의 어떤 유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치 창출의 지속적인 유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다. 기업은 봉사적 목적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생산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공급하고 근로자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봉사기관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주 오래전에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 이 사람이 포디즘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제 지칭했었는데 저가격 제품은 싸게 고임금 종업원들에게 정말 월급을 많이 주는 이런 봉사 차원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그렇죠?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T형 자동차 이런 모듈형을 만들면서 자동차를 저렴하게 만드는 것을 그죠? 개발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있고 자동차 가격은 다운되고 이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 목적을 하는 경영은 부정하지만 봉사의 결과로 획득된 이윤은 오히려 경영의 존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렇게 기업의 목적은 이윤 동기 넘어서 봉사 동기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포드다. 이렇게 인물 위주로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드다. 자, 그래서 그죠? 아주 현대판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근로자에게 고임금을 주려고 했던 CEO. 쉽지 않죠, 그죠? 근로자 이탈을 막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일을 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다원 목적론인데, 자, 성장 목적론, 균형 목적론, 영리 경영 목적론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기업은 단일 목적론이 아니라 다원 목적이다. 성장도 해야 되고, 균형도 맞춰야 되고, 또 영리 경영 목적도 있다. 그 영리 목적에서 앞서 이야기한 사회적 요구, 공공의 이익, 사회적 책임이 포함된 겁니다. 영리 경영에서, 그죠? 그래서 성장은 뭡니까? 말 그대로 규모를 확장시키고 회사가 다각화 전략을 하든 집중화 전략을 하든 이렇게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균형은 말 그대로 내부와 외부에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외부면 이제 이해관계자만은 네, 회사와 얽혀 있는 곳이겠죠. 네, 그걸 더 넘었으면 이제 말 그대로 사회, 예, 다양한 기업이 추구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책임까지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요. 6장이 이제 좀 제일 외울 게 좀 많고, 이 책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딱딱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도 뭐 알 건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업의 성장과 집중인데요. 네. 자,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 자, 결국은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입니다. 사람도, 우리도 개별로 놓고 보면 내가 그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근로자로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인재가 되어야만 나를 월급도 내가 올려달라면 올려줄 것이고, 그죠? 내가 뭘 요구하면 들어줄 거라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워가 실려야 더 이렇게 제품 값을 올려도 소비자가 아무 군말 없이 잘 살 것이고, 제품의 질이 좋으면 또 가격이 높아도 어떻게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대기업을 성장시켜서 나라를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 대기업의 정부가 아주 저리로, 그죠? 거의 뭐 1%도 안 되는 저리로 돈을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줬죠. 경제개발 5개년 할 때. 그러면서 막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공장을 늘리고 확장하고 했죠. 그때는 이제 뭐 규모의 경제를 할 수밖에 없고 공장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먹어야 될 이런 이 시장을 또 문어발식으로 다 확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지배를 하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월급 수준하고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임원들의 그 월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누가 삼성의 임원이 됐다 그러면 그죠? 연봉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정도의 가치를 했느냐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이 힘들고 뼈 빠지게 한 사람은 밑에 있는 직원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정부가 나서서 안 되겠다. 문어발식 기업에 다각화는 좀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막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막았다가 또 풀어줬다가 뭐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들은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관련된 제품을 다 관할해서 뭐 심지어 뭐 광고 마케팅까지 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팔이 안으로 굽죠. 그 관련 회사에 경쟁을 해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같은 지분 있는 계열 회사 다 수주를 다 주고 하니까 결국은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크게 성장하려면 결국은 대기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잘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또 주장한 사람이 중국의 마윈이라는 사람인데, 이거 그쪽은 또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게 또 먹혀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인데 당연히 이제 이걸 대기업이 집중화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이걸 아직 정확하게 잘 못 막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가, 이제 한번 발등에 불 떨어진 적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IMF 때, 97년, 98년 IMF 때, 그때 IMF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이 뭐였냐? 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못하게 막는 조건으로 이렇게 돈을 차관해 왔다라는 김영삼 정부 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그죠?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를 확장을 하는데, 그 확장의 능력을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이게 보는데 성장인데, 기업의 성장 지표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맞죠? 다 매출액, 제일 쉬운 거죠. 시장 점유율 이런 거에 가장 자본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보는 시가총액 순위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안정성을 우리가 보고 투자를 하는 것처럼 고정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여기 보이는 것 같이 기업의 이미지, 그죠? 종업원의 능력 이런 부분도 많이 보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서 보는 거는요, 여기 부가가치, 정말 어떤 미래의 부가가치가 있는 구조인가 아닌가 이걸 보고 기업을 보고 투자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려면 일단 스스로가 좀 개별적으로 얘기한다면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되는데 그 전문가가 되는 비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실천하고 있죠? 전문가가 되는 비결 3가지 뭐였습니까? 바로 나오는 사람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오는 사람 지금 안 믿고. 집중, 반복, 끈기. 바로 나온 사람은 지금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강하게 얘기했냐면 대학을 공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그냥 혼자서 집중, 반복, 끈기만 하면 다 박사 수준 되고 다 전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 정주영 회장이 초등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절대 학력이 낮아서 무식할 거라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그분은 밤에 공부를 집중, 반복, 끈기 있게 했습니다. 책을 안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 하나는 이건 명답이니까 꼭 기억을 해서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중, 그죠? 부가가치가 높은 인물이 되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것까지 이제 내가 말해주면 이제 크게 이제 아주 핵심을 이제 오늘 이야기해 주는 건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내가 아무리 뭔가를 그걸 잘하고 있더라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면은 내 가치가 높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인 가치에서 부합돼야 내가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절대 단점 때문에 그 장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단점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가 그걸 잘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저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냅두고. 그렇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그걸 집중해서
1년에 책을 100권 읽으면 하버드대를 만들 수 있다. 얘기했죠. 하버드대까지 안 되면 서울대를 30권만 읽으면 돼요. 30권만 읽으면 서울대는 되니까. 그렇게만 딱 해주면 감히 누가 여기 그죠? 내가 울산대를 다니는데도 어깨 딱 펴고 다니세요. 1년에 책 30권만 딱 읽으면 어깨 힘 딱 주고 딱 다니니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서울대 학생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을 딱 믿고 한번 해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성장, 다각화 방식, 전문화 방식, 계열화 방식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기업의 성장에서 세 가지 전략이라고 보면 전략이죠. 방식, 다각화, 전문화, 계열화. 말 그대로 다각화는 이제 넓히는 거고요. 전문화는 하나를 딱 지목해서 방금 말한 대로 전문화. 전문화의 기본이 단순화, 표준화 뭡니까?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죠? 이 전문화 하나를 딱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잘하게 제일 잘하는 핵심 코어 능력을 갖추는 거죠. 자, 그래서 계열화는 뭡니까? 이걸 이제 말 그대로 또 이 밑으로 수직 계열화, 수평 계열화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이 원료를 공급하는 다른 회사, 중간 제품을 하고 조립만 대기업이 하고 유통을 또는 하는 회사는 또 다른데 이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라인으로 이게 쭉 연결되도록 다 관리하고 회사를 다 관리하고 있어 보세요. 이게 이제 수직적인 통합입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하나의 라인이 멈춰가지고 공장 라인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의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서 관계가 많이 악화됐죠. 물론 일본을 나 좋아하지도 않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일본의 과거를 계속 들춰내면서 네 옛날에 침범했잖아. 그러니까 네하고는 그 사과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했잖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긴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로서는 안 된다.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지? 그걸로서는 부족하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도껏 해라 또 이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국민의힘당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무조건 적대적인 행위를 이렇게 계속 가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관계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는 풀어야 된다. 여러분,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게 맞죠? 관계는 풀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너 꼴보기 싫으면 나 안 보면 된다 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국가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친하진 않지만 가깝게 있으니까 서로 자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친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왼수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좀 힘든 것 같고요. 저한테는 왼수를 사랑하다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왼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미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면 좋고 만나게 되면 껄끄럽게는 지내지 않고 그냥 아는 척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는 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왼수로 지내지. 별 얘기 다 하느니 아무튼 옆으로 이제 조립 라인을 그죠? 제품은 다른데 조립 라인만 같이 합치면 수평적 통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뭡니까? 라인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반떼를 만들다 갑자기 G90을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이제 조립 라인에서 만드는 제품만 달라지지 원재료는 또 각각 다르게 또 밴드 회사에 공급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각화 전략.
새로운 업종의 진출. 왜 다각화 전략을 하느냐? 왜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정을 꾀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를 해서 좀 더 안정을 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제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았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식도 한 종목만 하지 말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종목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주식 이야기가 될 일인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죠. 보세요. 안 하는 사람도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다시 손 들어보세요. 안 하는 사람을 손 드는 게 더 빠르겠네요. 다시 한번 손 들어. 지금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반반 정도. 엄마 아빠가 돈을 줘가지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엄마 아빠가 돈을 줘가지고. 옛다 여기 있다 하면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뭐 없어도 되는 돈 이러면서 없어요? 좋아요. 자, 왜 자꾸 내가 물어봤냐면요, 주식을 할 때도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죠? 한 종목만 다각화 전략이 필요한데 같은 계열로 전기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회사 같은 계열로 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다각화가 아니죠. 그죠? 다른 업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수평적 다각화, 방금 말한 대로, 수직적 다각화, 사행적, 전혀 다른 업종에 진출하는, 기존 제품과 관련이 없는, 사행적 다각화,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뭐, 이런 말을 뭐 잘 안 써가지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수평적 다각화. 말 그대로 자동차 공업에서 오토바이, 뭐 승용차 진출 이런 것도 이제 옆으로 확장해 가는 거니까 수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직적 다각화는 말 그대로 공정상의 밑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원재료 공급에서 소비자까지 가는 그 과정 사이에서 통합이니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적 다각화는 말 그대로 현재의 마케팅, 생산기술, 연구개발 등을 기초로 기존의 것과 다른 영역의 제품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모험을 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하고 있죠.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갑자기 뭐 유통 쪽을 막 들어가가지고, 그죠? 유통에서 뭐 마트를 하고 있고, 그죠? 삼성이 하고 있고, 뭐 롯데가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백화점만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이제 SNS 조그만한 이런 체인점까지 또 넓히고 있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어발식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집성다각화다. 마케팅 기술이 기존의 것과 관련이 없는 분야에 다각화다. 그래서 다각화의 이유가 뭐냐? 결국 기업의 성장이다. 성장.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의 안정화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겠죠? 안정화. 그래도 뭐 파이프란 돈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택기, 이 라이프 사이클, 이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뭡니까? 이 제품 사이클이 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이렇게 빨리 떴다가 빨리 망할까? 빨리 쇠퇴를 할까? 놓고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기술력의 발달이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대치가 또 폭이 되게 또 넓고 또 실적도 많이 내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빨리 이 문화 속에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접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시장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내 여러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것만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R&D 투자해서 이거 한번 진출해 볼까 하면 그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하니까 새롭게 다가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의욕과 능력이다. 네. 그래서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전 정신이 강하니까 기업 내에서 뭐랍니까? 아예 나가서 창업해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같은 기업 내에서 투자를 해주고 그 사람을 밀어주면 그게 곧 뭡니까? 나중에 또 계열 하나, 회사 하나 만들어주면, 지주회사 하나 만들어주면 분사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잘 잡아갈 수가 있는 거. 저는 참 의문이 드는 게,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하버드대 중퇴해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그런 어떤 기술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나도 하나 나가서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엄청 그런 IT 쪽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잘 잡는, 그렇죠? 어떤 인센티브를 줬든 어떤 다음에 내가 사장 자리는 바로 몇 년 후에 널 주겠다 라든지 이런 공약이 있거나 뭔가 약속이 사전에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도 나가서 당신처럼 나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잡아내는 것도 정말 CEO가 인맥 관리를, 그죠?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식당에 갔더니 종업원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소리 들리니까 또 한숟갈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있는 종업원 다 하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 성깔이 그만큼. 그리고 어디에서 OEM 방식으로 이렇게 같이 애플하고 해서 협업을 해서 뭘 하자. 화를 확 내면서 어디 기술력도 안 되는 회사가 우리하고 OEM 방식을 하냐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독불장군처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죠, 회사가. 자기가 회사에 쫓겨난 거예요. 네. 쫓겨났다가 나가보니까 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기업가 정신이 있으니까 또 회사를 차리고 잘 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많이 자기가 쫓겨나면서 반성을 하게 된 거죠.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협업이 없으면 결국 회사는 망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서 또 최고가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또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와이프도 만나고 그때 안 잘렸으면 자기는 와이프도 못 만났고 결혼도 못 했을 것 같다. 그때 힘들 때 집사람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최장암만 아니었으면 진짜 더 진짜 오래 살고 더 많이 부를 누리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질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애플이 성장하고 다시 일어선 거지. 만약에 다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안 들어왔으면 지금 애플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의욕, 이 꼴은 이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가카이 동기가 방금 말한 대로 변화에 대한 어떤 위험. 자, 여러분 또 핵심을 또 보너스로 또 하나 해줘야 또 여러분 길을 조금 세울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 또 부자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부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했는데 또 아마 그냥 잊어버렸을 거예요. 답이 바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를 한번 첫 시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대면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죠?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냥 학위를 안 받고 그냥 사업을 해도, 그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사업을 해도, 그냥 학위 안 받고 그냥 사업을 해도 사업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부를 누리고 사업을 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학벌이 창업을 해서 성공의 제1의 조건은 아니라는 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좋은 대학, 하버드대든 서울대든 뭐 예일대든 나왔는데 왜 저 능력이면 자기가 하나 회사를 차릴 수 있는데 왜 저게 들어가 가지고 있을까? 참 인물이 아깝다 라는 인재가 있어요. 그런 인재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 인재는 밖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사업을 못 차릴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데 뭘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예? 실천, 인맥, 좋아요. 뭐 일단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거보다 예? 도전 말고 좀 더 다른 말로 그렇죠. 위험 감수, 리스크 관리 능력. 이걸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자리에서 못 배웠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스크 관리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어요. 들어도 그냥 한번 들을까 말까. 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능력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험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뭘 한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대출? 빚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많이 알거든요. 중소기업 강의를 많이 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회사에 빚이 많아요. 땅도 다 은행 대출로 해서 공장을 지어 올렸고요. 그 빚을 생각하면 저 잠이 오나 싶을 정도로 빚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걸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의문이 들겠죠?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이 마인드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부모한테 타고나는 건가? 공부해야 되는 건가? 하나만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공부해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공부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더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대충 모르고 그냥 일을 했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는데 너무 아는 게 또 많다 보니까 더 그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또 많이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리스크를 잘 감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점점 간땡이가 커지도록 이렇게 만들까요? 이걸 알면 여러분이 성공하죠. 뭘까요? 예? 도전이요. 도전 속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실패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실패라는 단어를 내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게 바로 리스크를 젊은 시절에 많이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이 자서전을 많이 읽어요. 그 성공을 크게 한 사람일수록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 링컨을 미국 사람이 엄청 존경하더라고요. 링컨을 왜 존경하는가?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링컨. 전부 실패해요. 아들도 첫째 아들 2살, 4살 때 죽고, 둘째 아들 12살에 죽고, 자기 엄마도 죽고, 애인도 죽고, 다 죽어요. 정치 활동하는 것마다 다 실패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죠. 네. 못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래서, 여러분, 혹시 뭐 하는데 성공하고 뭐 하는데 다 성공했는데, 와, 그 사람 너무 멋져요. 저희 롤 모델로 삼을래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 존경할까요?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보여요. 인간이 아니다, 저 사람. 그래서 미덕이 없어요. 실패를 안 한 사람. 같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젊을수록 도전을 아까 많이 해서 도전을 많이 하면 실패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전을 많이 해서 실패를 많이 해볼 거다. 그러니까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도전을 하면 무조건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면 실패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실패라는 단어에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실패를 뭐다? 네, 친구로 삼는데 실패를 뭐다? 실패는 과정이다. 실패는 과정이다.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 내 실패할 줄 알았다. 그래. 이러니까 안 되지. 그래,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애? 하나 방법을 알은 거예요. 또 이렇게, 이렇게도 실패하네? 또 알은 거예요. 또 저렇게 하면 실패하네? 또 알은 거예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남들보다 내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방법이 틀렸다. 좀 더 배워야 된다. 맞죠? 그런 걸 의미해요. 다시 또 해볼까요? 실패는 내 꿈이 크구나.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쉬운 거는, 자격증도 어려운 건, 맞죠?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실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바로 성공한 사람은 그걸 했더라고요. 남이 아무리 욕해도, 그죠? 에디슨 보고 막 지금도 막 하다가 실험 안 되니까 전구 만든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 왜 안 되는 거 계속 하고 있어요? 뭘 했어요? 방금 실패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방법을 하나 깨우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깨달았다 생각하면 그거 깨우친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패를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이 실패를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긍정이에요. 이게 다 엮여요. 긍정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만 그 실패를,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려면 화근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화근이 뭐예요? 된 것처럼 이야기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이미 천재다. 화근을 해요. 내는 이걸 믿을까요? 믿어요. 그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수님, 그거 뇌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속인다 그러지 말고 내 뇌를 완전히 체면을 걸어버린다 생각이죠. 체면을. 내 뇌를 체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크, 위험, 이거 예전에는 이런 단어 보면 제가 싫어했어요. 이런 단어를 보면 부정적인 단어라서. 실패, 이런 거 싫어했거든요. 이제 너무 이뻐 보여요. 너무 저한테 막 내리를 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패란 단어와 이 위험이란 단어가 지금 저는 다르게 다가와요. 이 기분 나중에 여러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하니까. 위험이 크다, 리스크가 크다, 이게 누구는 그걸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로버트 기요사키 책 한번 보세요. 예? 로버트 기요사키 무슨 책을 보랬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예, 그 책은 여러분 전공서적보다 먼저 보세요. 알겠죠? 네. 제가 울대에서 부자학을 가르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 안 된답니다. 행복을 가르치고 싶은데 역시 예산이 없어 안 된다. 그래서 정주영 리더십 이런 거는 가르치라는데 그런데 내가 별로 안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네. 좀 좋은 대학들은요 부자학을 가르칩니다. 그죠? 그 교양으로 만들면 참 좋겠더만 제안을 해도 뭐. 네. 갑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배력 강화, 부가가치 증대, 아까 했던 말들은 시너지 효과 일어날 수 있죠. 시너지가 뭡니까? 서로 협을 해서 같이 성과를 낸다는 거죠. 네, 효율, 더 효과적이니까. 자, 그래서 기업의 전문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했지만 잘하는 거, 차별화 전략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정대되어 차별화. 차별화가 뭔가? 딱 그 기업을 떠올리면 뭐 이렇게 차별화가 딱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스스로 개별적으로 나를 브랜드화 시키려면 나는 뭐하고 연결되어서 나를 부가시켜야 되는가? 어떤 키워드하고 내하고 잘 맞을까? 이런 생각도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어떤 단어하고 나하고 친구를 맺고 싶은지 내 이름 앞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나를 지칭하는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저는 만들어 놨거든요. 저는 뭐라고 했냐면 Self-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라 말을 써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앞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스스로 그 말처럼 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 말처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을 꾸며주는 앞에 어떤 말을 붙여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붙이면 좋을까 여러분? 그냥 뭐 성공 누구누구 이건 좀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으면 그 핵심 역량을 한번 딱 붙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앞에. 그러면은 아마 훨씬 더 빨리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융합, 그죠? 융합이 뭐예요? 융합. 컨버전스, 융합. 많이 나오는 단어고 4차 혁명 시대에 가장 떠오르는 창의적인 단어죠. 그죠? 자, 융합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융합은 이렇게 MT, 나노 기술이다. BT, 바이오 기술이다. 우주 항공 기술이다. 정보 기술이다. 기술이 다 같이 붙었죠? 문화 기술이다. 환경 기술이다. 나노의 바이오의 기술이 다 붙었습니다. 합쳐진 거죠. 더 쉽게 이 얘기를 해줄게요. 제품과 제품이 융합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고 서비스와 서비스가 융합을 했습니다. 그 제품과 제품이 융합되어서 들고 있는 게 여러분의 스마트폰이고 복합기가 그죠? 팩스기하고 붙은 게 제품과 제품이에요. 제품과 서비스. 정수기가 카드를 썼더니 정수기를 렌탈해 쓰는데 무료다. 한 달에 30만 원만 쓰면 무료. 이게 뭐 장기로 임대, 월 10,000원만 내면 된다. 이게 다 서비스와 제품이 결합한 겁니다. 맞아요? 자, 보세요. 이 전자부 책이
전자책으로 반 서비스가 책이 실물인데 이게 전자책으로 바뀌니까요. 스크린 골프 이것들이 다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거예요. 그냥 그게 만들어진 것만 생각했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온라인상으로 뭘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복사기 이런 거예요. 복사기도 사실 제품과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사기가 되게 비싸거든요. 되게 비싼 거는 1억 5천, 2억도 해요. 그럼 그 복사기를 사장님이 못 사니까 임대를 해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할부로 해서 갚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종이를 그 회사에서 제공받는 조건으로 복사기는 무료로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있더라고요. 그 제품과 서비스죠. 자, 서비스와 서비스는 더 많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보험과 은행이죠. 예전에는 삼성이면 삼성만 하고 그죠? 이런 보험사만 했는데 우체국 갔더니 농협을 갔더니 은행에서 자꾸 보험 얘기를 끄집어내 맞지요? 그러면서 보험 가입하면 자기 수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험하고 카드를 자꾸 만들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남은행에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가면 자꾸 교수님 하면서 자꾸 카드를 만들어요. 카드를 어거지로 몇 개 만들어주고 오고 이랬어요. 학생이 또 만들어달라니까 만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서비스와 서비스 이렇게 되는 거죠. IPTV 역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쇼핑몰 다 서비스와 서비스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상 PT 뭡니까? 온라인상에서 옷을 입고 맞추고 다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붙이고 결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융합은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나오는 새로운 융합.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 서비스죠. 그죠? 이걸 유튜브에 보여주면 서비스는 맞아요? 서비스인데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인데 온라인으로 하면 제품이라고 좀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서비스는 서비스네. 두 가지를 목적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찍고 있으니까 또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의 새로운 블루오션의 아이디어 전략이고 이걸 잘 개발하는 사람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죠? 그러니까 뭘 먹고 있다가 이거하고 한번 섞어볼까? 그죠? 술 한잔 하다가 술안주가 꼭 이거여야 되나? 이거하고 요거를 같이 넣고 먹어볼까? 이렇게 되다 보면 막 섞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위에다가 온갖 걸 다 올리잖아요. 그죠? 카레를 넣었다가 고기를 볶아가지고 올리든가 하여튼 누룽지를 해가 섞든가 하여튼 별별 걸 다 섞어가지고 하잖아요. 다 이제 융합인 거죠. 따로 있던 것을 같이 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융합이다 생각하면 우리 실생활에 다 적용되는 건데 왜 나는 그럼 저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게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뭐가 돼요? 집중, 반복, 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만 딱 초점 맞추면 그게 딱 아이디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융합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다각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열화. 자, 통합이죠. 인테그레이션이니까 통합입니다. 통합. 자꾸 이렇게 통합해서 한다는 거는, 결합해서 한다는 거는 관리하기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 혁신, 판매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술, 판매, 이런죠. 중소기업 육성 강화를 꾀하면서 하청 공장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다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자기 진두지휘하에 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소리 못 듣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다 해먹는다. 이제 이 소리 듣잖아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좀 단가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 부품 업체에 단가 후려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규직들은 또 이 1차 밴드, 더 밑에 2차, 3차 밴드,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임금이 계속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똑같은 일을 비슷하게 하는데 월급은 적게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렇게 무조건 계열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껏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상호 분업적이고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 윈윈해야죠. 그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그죠? 정규직도 월급이 많이 올라가야 되지만 그 계열에 있는 밴드 회사들도 사업이 잘 돼서 연봉도 막 최소 현대자동차 정규 직원이 뭐 연봉이 1억이 넘는다면 그 밴드 회사 있는 계열 회사들도 연봉이 최소한 한 8천, 7천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3천 뭐 이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 자, 계열의 목적이 뭐냐? 안정적 원료 공급, 판로 확보, 생산 기반 확립, 고정 설비 활용. 서로 이제 협업하니까요. 전략 우수 기술 전수. 자,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생산 공정을 서로 결합해서 생산 능률을 증대시키지만 이 코가 잘못 끼면 다 하라는 대로 꼭두가시처럼 다 따라해야 되고 코가 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이면 또 수술을 안 주고 이렇게 또 밉보일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의 행포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 기정사실이고. 자,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업의 창업주의 마인드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규율을 깨부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주라. 단가를 너무 후려치지 말라. 이렇게 선두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수직 계열화, 수평 계열화. 아까 통합하는 겁니다. 분기 전혀 다른 거요. 통합, 복합적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게 있고 사행적. 자, 석유회사 콤비네이트 같이 부산물 가공, 보조 서비스 이런 사행적 계열화 이렇게 해놨는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석유, 그죠? 생산 공정 전후 관련 각종 기업이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공업 단지를 조성한다. 온산공단 쪽으로 가보면 그렇게 딱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전기 제품 업체가 여러 부품 업체를 계열하여 전기 냉장고, 전기 청소기 이렇게 만들어낸다면 복합적으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수직 계열화 설명을 좀 보강했습니다. 한 제품에 대한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직이니까 그죠? 그렇죠? 자동차에서 관련된 수직 계열화, 자동차 부품 회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자동차 조립하는 회사 다 통합해서 관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판매 회사, 수출 회사까지 서비스까지 다 해버리면 그죠? 네, 다 계열 회사 문어발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기업은 계속 잘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나쁠 게 없죠. 예, 나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철강 또 원래는 회사가 없으면 다른 사가 와야 되는데 현대제철이 있으니까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 철강을 만들 때 이거죠. 예, 일본이 참 많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원래 수입을 우리가 해와야 되는데 우리가 철강을 회사를 만든다 하니까 자, 아무튼 현대, 위아, 모비스, 캐피탈, 금융 다 현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 하나에서 열까지 관련 계열 회사에서 부품을 다 공급하니까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자동차가 중단하니까 뭐가 요즘에 자동차가 많이 중단됩니까? 반도체가 중단이 되죠. 반도체가 이제 생산하는 쪽이 이제 뭐 싼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데 이제 관계가 이제 틀어지거나 참 웃기는 게 여러분 그 영상 보셨어요? 중국의 그 전기차 시장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국 내에 그냥 전기차만 타도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거. 우리나라하고는 뭐 상황이 다르죠. 근데 이제 배터리는 우리가 그죠? 중국이 사실은 더 많이 만들고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LG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 원래 성능이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배터리 만드는 그 원료가 니켈이라면 이 니켈을 또 수입을 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어디냐? 또 중국이다 말이에요. 그 중국은 그러면 한국 전기 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좀 먹으려면 이 부품 원료 시장을 우리가 확 단가를 올려버리면 찍소리 못 하겠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원료를 탁 올리니까 우리나라 전기 회사들이 어떻게 지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예 니켈이라는 제품 원료가 없이도 그냥 전기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 배터리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예. 그걸 딱 제재를 하니까, 그죠? 딱 제재를 하니까, 그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서 가서 중국한테 절을 하면서 굽신거리고 단가 좀 낮춰주시오. 아쉬운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내가 느낀 게, 참, 우리나라 사람 재주가 참 많다. 막히면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또 더 획기적인 거.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하고 붙었다가 일본이 갑자기 더 연비가 좋은 올해 1000km 가까이 타는 1000km 가까이 타는 배터리를 만들으니까 갑자기 테슬라가 중국하고 붙었다가 안 되겠다. 일본하고 또 이제 같이 또 협약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배터리는 또 우리가 더 잘 만드는데 우리는 또 안 오잖아요. 갑자기 또 한국이 이제는 1000km가 아니라 10,000km도 가고 충전을 거의 안 해도 되는 배터리가 지금 나온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여기 유니스트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 또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머리가 좋다. 참 머리가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이런 사람이구나. 예. 지금 조선 쪽은 완전히 배 만드는 거는 일본보다 10년이 뭡니까? 15년 정도 뒤쳐졌는데, 이제 일본에서 손들었잖아요. 이제 배 수주해. 우리는 기술 얘기해서 안 돼. 그 한국 잘 만드니까 한국 가서 사세요. 우리한테는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일본이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판국이 돼버렸으니까. 네, 그런 걸 놓고 보면, 참, 이런 거 보면 머리가 참 좋다. 근데 좀 더 머리는 좋은데, 그 머리를 좀 더 확장시켜서 앞서가는 게 좀 필요한데, 이 좀 리더십이 좀 약하다. 너무 좀 겸손하지 않나. 그러니까 힘들 때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좀 팍 추진해 나가면 참 좋을 듯한데, 그 힘은 좀 배워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야 돼요. 알겠죠? 유한 킴벌리의 사례 들었죠? 유일한 박사님. 그런 분 보면 기업보다 뭡니까? 교육. 교육보다 국가.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이었어요. 우리 1순위가 저 같으면 가정이 먼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인드가 깨어 계신 분이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을 우리는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도 문제지만 나라도 문제다. 예, 그런 생각. 나라를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좀 그릇이 커져야 되겠다. 자, CJ 그룹 보세요. 영화 하나 엔터테인먼트 만들어 놓고, 그죠? 제작해서 상영, CJ 미디어, 케이블 방송까지, 미디어, CJ 인터넷, 뭐, 이렇게 다 해먹고 있다는 거죠. CJ가. 이렇게 되면, 뭐 내가 능력되니까 하는 거다 할 수 있지만, 각각 하나로 놓고 보면 다 계열만 분리되어 있다면 서로 경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관련 계열 회사에 다 수주를 잘 주지, 딴 데 주겠어요. 자, 이런 부분이, 통합되는 게 좋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SK 보십시오. SK 역시도 LNG선 해가지고, 이노베이션, 건설, 가스, 해운, 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수직적 계열화. 자, 그래서 장단점 보면, 계열사 간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 공급처, 그죠? 수요처가 확보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단계별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단점이 뭐냐? 내부 거래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이게 단점이죠. 불공정 경쟁. 원래 자본주의는 서로 경쟁해서 단가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제 마음대로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수직 계열화로 사업 현황이 나빠질 경우 연쇄적으로, 단점이죠. 이제 한 곳이 안 돼서 망하면 연쇄도산 같이 쭉 계열회사가 한꺼번에 쭉 같이 훅 간다. 이런 부분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또 쉬지도 않았는데, 또 빨리 안 맞추면 또 눈이 벌게가지고 빨리 또 맞춰줘야 되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저는 이 과목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좀 더 많이 깨우치고 갔으면 좋겠고,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수고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봐요. 네.